남산에, 남산 중에 서남산에 삼릉계곡입니다. 이 코스로 갈 겁니다. 근데 이 곳은 남산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각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불상들은 9세기 때 주로 조성된 습불이 많은 곳이고요. 중시안들이고 낙서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음 만나는 곳은 바로 삼릉인데요. 그래서 삼릉계곡이라고 된 것은 바로 이 삼릉이 위치한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삼릉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은 냉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냉골이라는 곳은 가장 좀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냉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에 보면 삼릉계곡 있고, 여기 진마왕릉이 있고, 동해왕릉.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박씨계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왕릉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출발을 해보죠. 삼릉계 제1사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주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부처산 같은 경우에는, 열애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화벌, 이렇게 손에 보드를 들고 있으면, 그거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약사열애라고 합니다. 제작 시기는 대략 한 10세기 정도, 그러니까 남할 요초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조각적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토작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주목할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삼릉계에서 오르면서 처음에 만나는 조각상이라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보조 들고 있는 불상은 손에 뭘 들고 있다. 이러면 약사열애다. 네. 라고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지금 여기는 아까 처음에 봤던 약사를 당하고 있는 곳이 제1사지라면 여기에 제2사지입니다. 제2사지에 이제 여기는 석조열애 자상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목이 없다 해서 목 없는 석조열애 자상으로 이제 이름을 불렸죠. 근데 원래 위치는 여기가 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불상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계곡으로 떨어져 있던 거였어요. 떨어졌던 걸 다시 이제 주워다가 이쪽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제2사지로 보는데, 지금 나무이 우거져서 그렇지만, 여기서 뷰를 바라보면, 여기 조금 올라가면, 마의 관음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 입상이 같이 보이는데, 아마 이 관음열의 입상과 이 불상은 같은 사지 내에 있었던 불상으로 생각됩니다. 그 제작 시기는 대략 9세기 중후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불상이 특징은 되게 좀 상당히 크죠. 근데 9세기 불상의 특징이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어깨 벌어져 과도하게 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되게 어때요? 어깨가 이렇게 당당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움츠러드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펴집니다. 그래서 이게 9세기 불상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좀 더 올라가시면 이제 옛날에 보물 660호라고 해서 이제 삼릉계 석조열애 자상이 있는데, 그건 9세기 특징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옷주름을 보면 되게 선명히 나타나있죠.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적이라면 각각 옷주름마다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접혀져 있다든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만 뭔가 규격화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9세기 불상의 특징은 규격화거든요. 얼마큼 규격화돼서 그 부분이 잘 보이느냐. 특히 보면 손잡지, 뭐 네이라고 하죠. 네이 목금 같은 경우에도 이 매듭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실제 매듭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제 회화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지금 보면 아 예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면 편단우견의 가사자락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편단우견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깨를 드러냈다. 편단우견, 편단의 우견을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 옷주름이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안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옷주름은 뭐냐? 이 옷주름은 뭐냐면 이거는 바로 이제 편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편단우견의 가사가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추울 수 있고 아니 다른 이 복장이 두 가지 형태인데 오른쪽에 편삼을 걸치고 다시 편단우견을 넣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꼭 앞을 보면 이제 편단우견이 아니고 통견처럼 느끼지만 이거는 이제 편단우견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이 편단우견의 옷주름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죠. 네. 내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통견처럼. 그리고, 네, 통견처럼 내려오는데 이게 편삼이에요. 편삼이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마무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요. 삼각형 마무리.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끝에 마무리 삼각형, 역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는 삼릉계 용장사만 나타나요. 이 불상과 그리고 삼릉계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약사열애 그것도 이제 약간 삼각형으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용장사 특조열애 자산도 이제 삼각형 마무리되는 그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이건 편삼이고 편단우견의 옷주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매듭은 요 매듭은 바로 이제 네일을 묶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사 옷자락을 묶는 매듭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매듭이 있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삼릉계 마의 관음열애 입상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목 없는 식별의 자산. 아마도 한 구역, 한 사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은 되게 이 남산의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경관적으로 위치가 되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음보살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면 남산 자락의 일부가 훤하게 보이는 그 위치에 위치되어 있어요. 이 상은 높이는 있지만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불상이 어떻게 보살상이 어떻게 관음보살이냐 하면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보관에 이렇게 화불이 있으면 부처의 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정병과 화불이 있는 상이기 때문에 관음보살로 보는 거죠. 관음보살은 아미타열애의 협시보살이기도 합니다. 좌측 협시보살. 그래서 관음보살 역할은 되게 많긴 많은데 어쩌면 이제 이 관음보살을 통해서 아미타열애의 또 다른 의미를 주고자 해서 이 조각을 쓸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히 이제 또 워낙에 또 관음 신앙 자체가 또 컸기 때문에 관음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관음상의 입장은 현세구복적인 것도 있지만 내세의 우리 극락세계에 인도해주는 보살이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아미타열애와 아미타신앙과 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상은 거의 9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보시면 되게 볼륨 있게 보이는 듯 하지만 되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옷주름도 되게 좀 약간 좀 번잡해요. 옷주름이 정갈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번잡하게 등장하는 형태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체 부위도 뭔가 몸과 팔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팔이 몸에 그냥 밀착되어 있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조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8세기보다는 9세기. 그리고 번잡한 옷주름이라든가 경직된 모습 봤을 때는 9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보면, 우리 관음보살, 입술이 붉은 거를 추칠로 보기도 하는데, 이 박사님 결에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상반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에, 조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채색 불화들 되게 많거든요. 일단 채색 불화를 한다는 자체는, 채색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불상을 장음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채색을 통해서 이 암석을 보호한다는, 조각상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데 칠을 하는 거는 뭐 꾸며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원래의 모습인 이제 그 전체적인 철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똑같이 불상에도 채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채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채색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작품들 중에서, 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석조불상 중에서 채색이 남아있는 불상이 또 없어요. 그렇다면 채색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주칠이나 이런 게 남아있죠. 입술 부분이 파여있으니까 가장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채색의 부분은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도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그러면 입술에 이런 채색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도 애매하다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를 하면 뭔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하게 답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이제 3단계에서 이제 조금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정도 걸어오면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3단계 승각 육전부라고 합니다. 육전이라는 자체는 왜 육전이냐, 열애상이 6분이 모신 게 아니라, 처음에 보면 여기 3절이 있죠. 열애상이 있고, 좌우 보살상이 있고, 협지보살이 있고, 여기 3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열애상이 있고, 좌우에 협지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서 승각 육전불이라 합니다. 승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선으로 조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위 표면에 선으로만 조각한 거죠. 우리가 봤던 이제 볼륨이 있는 불상이 조각상이 아니라 선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선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승각 육전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평면적인 듯 하면서 약간 회화적인 모습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볼륨 있는 조각을 만들다 보면, 볼륨 있는 조각에 집중하다 보면 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일반 이제 볼륨 현상보다 쉽다,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조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처음에 보는 이 3전 불상의 열애상 같은 경우는 이제 써 있는 입상 형태죠. 그래서 한 손은 이렇게 닿습니다. 한 손은 이제 아랫배 쪽에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고 제가 이제 우리가 아마 경주박물관에 보면 왕종국 석조의 의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왕종국 석조의 의상 유형의 불상의 분류의 손모양에 유사해서 그 분류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불상의 성격은 무엇이냐? 일단은 일반적으로 대체 스카열애로 보고 있습니다. 스카열애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보통 이제 자상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전범문인 형태.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돌린다 해서 설법을 할 때 수레바퀴를 돌리는 모습에서 전범륜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불상은 전범륜을 하기에는 굉장히 넓어요. 전범륜을 하지만 전범륜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이 수인의 이유는 이 모습 취한 이유는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스카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고 양쪽 접시보사상은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꽃을 공양하는 꽃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불상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불상의 조합보다는 조금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죠? 희미해져가지고 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일단 이 중앙에 있는 열애상을 보면 한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 있고요. 왼손은 오른손은 가슴 위에 올려서 이렇게 이 그림상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미타열의 구품인이죠. 그러면 이 상의 성격은 구품을 취하고 있는 아미타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남산에 보면 같은 사행 내에 두 불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미타열과 스카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11곡, 지금은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에 나중에 11곡도 가겠죠. 11곡에 이제 넘어져 있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타열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상은 스카열에 이런 형태의 아미타와 스카가 같이 한 사양 내에 있는 형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좀 애매하고 아직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유를 연구 중입니다. 나중에 연구가 나오면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접시보살이 시중을 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미타열애, 그리고 이쪽에 입상의 형태는 바로 스카열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승강전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박사님하고 여기까지 이제 조금 힘들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남산 전체에 이렇게, 우리 불상들을 보면 원각 또는 뭐 마예, 성각, 뭐 이렇게 뭐 어떤 작품을 나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릉 계곡 쪽에 다른 어떤 계곡보다도 특히 성각으로 이렇게, 불상들이 이루어진 게 많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혹시 이진 박사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참 되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남산을 전체 이렇게 불국토로 봤을 때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상층부, 그러니까 이 산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애불이 많이 조성돼요. 마애불이 많이 조성되는데, 일단 마애불이 조성이 됐다는 자체는 뭐냐면, 일단 상층부에 가면 갈수록 마애불을 조성할 수 있는 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큰 이제 암석이라든가 절벽 같은 암석이 많고요. 그리고 이 남산에 많은 돌이 있다 해서 모든 암석에 모든 부처님이 있는 곳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부처님을 이게 조각할 수 있는 장소가 또 따로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이 실제 보면 마애불이 있고 그 아래쪽에 또 이 원각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양 내라 하더라도 같은 사양 내에 원각불과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는데 원각불보다 마애불이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단 여러 가지 화엄사상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화엄사상에 봤을 때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의 세계는 가장 높은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고, 그 중간에는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전형성왕의 세계, 그리고 그 아래는 인간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남산을 봤을 때, 뭐, 밑에, 남산 이전에는 인간이 사는 세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남산 전체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최상위층은 완전히 부처님이 사는 세계니까 좀 더 부처님의 세계로 같이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상층부에 많이 조각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바위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마애부를 조성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왜 삼능계곡의 승강열애상이 많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삼능계곡은 대부분이 9세기 때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로 9세기 때입니다. 9세기 때 되면 어떤 개념이 9세기의 조각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8세기보다는 9세기 때 규격화되고 대량 생산하는 형태, 만들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도 아무래도 8세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평면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승각상을 주로 제작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승각상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은 약간의 회화적인 표현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조각적으로 좀 더 용이하다. 깊게 파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말했듯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장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직은 전혀 바타부타 여러 가지 많지만 채색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꾸밈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얇기 때문에 나중에 풍화나 이런 게에서 이제 침식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측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화 작용이 많이 생겨요. 비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승각상 자체가 되게 많이 채색되어 있는 걸 보일 겁니다. 바람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삼능계 일명 제6사지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6사지에 삼능계 석조열애자상. 옛날에 이제 번호가 있을 때는 보물 제666호. 그래서 이제 번호를 외우기는 편했죠. 666호라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보시면 조금 이제 좀 특이하죠? 원래는 이 불상이 지난번에 심포지엄 때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떨어져 있던 걸 나중에 이제 후에 시멘트로 발라서 되게 이상한 얼굴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2000년 초반에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해서 원형이 저럴 것이라고 가정해서 그렇게 바꿨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육사역의 전체 영역은 뭐냐면 아래쪽에 보면 탑의 탑 원이 있다고 있죠. 이쪽 주변을 수리하면서 이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권역 자체가 절도, 전체의 절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일화는 경주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탑을 일제강점기 때 옮겼는데 위치가 어딘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발굴조사를 하면서 탑편을 조그맣게 발견했어요. 그걸 그 탑에 가서 옥계석 탑편이었는데 좀 맞춰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이 원래 이게 탑이었을 거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 탑이 오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지대석이에요. 지대석 위에 탑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물을 올릴 때 밑에 이제 다짐을 하고 나서 건물을 올리듯이 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불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불상을 한번 선생님 보시면 이 불상의 제작 시기는 9세기 후반으로 이제 편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은 둥근데 가슴이 어때요? 되게 빵빵 당당하게 쫙 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슴이 되게 솟아있고 특히 또 허리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9세기 불상의 특징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9세기가 되면 좀 과장된 표현이 된다. 교육화되면서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강조돼서 역삼각형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무릎 위로 내려있는 손을 보면 좀 뭔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구색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무릎이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불상들하고 비교하면 이 불상의 무릎이 되게 높아요. 8세기 때 작품을 보면 지금 현재의 무릎보다 절반 정도 높이 정도 되거든요. 무릎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각적 기법이 떨어지면서 이 아랫부분에 중심을 잡아올 수 있는 무릎 부분을 높게 잡지 않으면 균형이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퇴보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조각적 미숙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 보시면 이 크게 펼쳐지는, 부처님 뒤쪽에 펼쳐지는 보면 이걸 광배라고 합니다. 이 광배는 8세기 때 비해서 9세기 되면 더 커져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크고 높게 변해요. 불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광배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 뜻이냐면 원래 9세기 때 불상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으면 광배의 크기만큼 커졌겠죠. 그런데 조각적으로 좀 미숙하다 보니까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만들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략하잖아요.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광배를 좀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배를 좀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게 장음 효과가 커지겠죠.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이사지, 불상 같은 경우에는 가사띠 매듭이라든가 네이에 있는 띠 매듭, 그런 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 용장사, 산윤제다 위에 있는 불상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없이 아주 매끈하게 이제 가사띠나 아니면 네이띠 없이 매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불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게 뭔가 다른 어떤 뭐 의미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띠매듭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네이, 삼각기라고 하는, 삼각기를 모으는 이제, 띠매듭과, 그리고 가사의 띠매듭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띠매듭은 약간 선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는 있는데, 있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불상처럼 완전한 편삼이 없는, 편삼을 걸치지 않고 완전한 그냥 순수한 편단 우견의 경우는 띠매듭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네이에 띠매듭은 있었겠지만 이 가사에 의해서 덮여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에 옷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옷은 통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듭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옷 같은 경우에는 천이에요. 천을 갖고 이렇게 감싸거든요. 감싸는 형태입니다. 우리의 옷과 전혀 다르고 봅니다. 한 천을 가지고 네일을 입고 위에 가사를 걸치거든요. 그럼 당연히 흘러내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띠매듭이 필요하겠죠. 묶음 모도 필요하고 매듭도 필요하고 가사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띠매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형태의 이 불상과 같이 완전한 형태의 편단 우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당겨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띠매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삼릉계 제6사지 특별의 자산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계곡을 건너서 특별의 자산 뒤쪽에 있는 큰 바위가 보여요. 이 사이에 보면 부처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 부처님의 얼굴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아,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예. 이 마해부 이름은 그냥 삼능계 제육사지 승각 열애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하체는 보이지 않고 머리와 어깨 정도까지밖에만 보이거든요. 이 형태인데 이게 왜 이것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선이 왼쪽 선이 이만큼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원래는 승각 열애상이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뭐 이 훼손이 되면서 뭐 이렇게 마모가 됐을 가능성이 또 있고, 두 번째는 만들다가 말았을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단지 여기 있는 석조열상과 마해상은 같은 사양 내에 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경관과 요 경관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같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역 내에 있는 두 구의 구상, 이게 구색의 특징입니다. 남산에. 네. 그리고 이 육계도 조금 낮고 중국으로 봤을 때 거기 보면 삼도, 목이 펴있는 삼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가슴 아래로. 보이세요? 잘 안 빕니다. 마음이 안 착하네요. 아, 빕니다. 예, 갑자기 확 빕니다. 안 보입니다. 아이, 갑자기 확 빕니다. 예. 밑으로 쑥 내려왔는데, 동그리 아이. 보여요? 아이, 갑자기 확 빕니다. 네, 아이고, 예, 예, 예. 예. 많이 내려왔네요. 이것도 이제 9세기 후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약사열의 자상이 요 근처에서 발견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역에는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상은 별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궁금한 거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사진이나 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구역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아마 노천불로 만들었을 가능성.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노천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부처님 예배하고 다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약사열에는 현세굴복적인 거니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별도로 이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중삼능제 구사지 상선암 마해불입니다. 상선암이라는 자체는 밑에 아래에 있는 암자 이름이 상선암이라서 상선암 마해불로 불려졌는데, 이 불상은 밑에 어깨 아래에는 승각, 그리고 머리는 도들새김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시기는 9세기 후반 정도로 보고요. 마해불은 큰 바위에 새겨진 불상이라는 뜻이 돼서 큰 바위 아래와 같이 만든 마해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마해불이 점점점 이쪽으로 올라가요. 마해불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즉 부처님 세계를 다다라간다는 뜻. 그리고 이 마해불은 유명한 것은 조각적으로 유명한 것보다 바라보는 경치가 이쁘다는 데서 이 곳이 되게 유명합니다. 조선군 현장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진 박사님을 이렇게 또 바쁘신데 모시게 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유적답사 코스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원래는 약수곡 쪽으로 내려와서 마해불, 또 우리 숙조열의 자상 이렇게 보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여러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용장골 쪽으로, 용장계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봤고, 또 설명이 사전에 좀 되어야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서너 가지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풍암산에 있는 용양사는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사찰인데요. 성공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성공사에 보면 태연 스님께서 거기서 구조하고 있는데, 태연 스님은 이제 유건식계 선녀인데, 스님이 이렇게 불상 주위를 돌면 부처님의 불도 한 바퀴 계속 돌아본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용경사에 있는 불상이 하나의 원형으로 만들어서 원각 불이다 하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가면 용경사 3년 대자 위에 앉아있는 석조열의 자상이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마애불이 또 있습니다. 항마 축진을 하고 있는 마애 석조열의 자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50m 정도 올라가면 삼척 스탑이 있어요. 그 세 구가 열애상 부구와 석탑 한 세트가 용경사지 대표하는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아래쪽에도 그 전체 아래쪽에도 용경사지 전체 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요사치라든가 강당이라든가 교육장소가 되어 있겠죠. 아마 그렇게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구역에 용장사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아래쪽에서 용장사라고 새겨져 있는 기와도 발견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용장사라는 인식하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학계 쪽에서도 그 지역이 용장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3년대자 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인데요. 이 부처님의 성격은 미륵 열애상입니다. 되게 특이한 형태죠. 이런 특이한 형태를 가진 열애상은 동아시아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신라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3년대자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 생각을 볼 수 있는데, 경전상에 보통 이제 열애상이라든가 불화 같은 불교 미술은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3년 대자불은 3단이다. 이거는 미륵 하생경에 보면 미륵 열애가 세 번의 용화 설법을 합니다. 세 번. 이 설법을 들은 사람은 다 이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용화 설법을 나타내는 3단의 구성이 됐을 가능성. 그리고 미륵 대성 불경에 보면 이제 3회 설법을 다 끝나고 시두 말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선쟁에 들는데, 선쟁에 들면서 이 부처님의 몸 아래에 만이 고주 같은 물이 막 흐르네요. 그리고 다시 그 아래로 불기둥 같은 빛이 확 올라와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용화 3회 설법과 부처님에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들이 같이 합쳐진 하나의 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한 이제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서 정확한 형태를 모르지만 옷주름이나 실제 신체적 표현을 보면 8세기 중엽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도 제가 논문을 썼는데 제가 또 유일하게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안반에 마의 열의 자상이 있는데, 오른손을 오른 무릎 위에 내린 항마 축진을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3년 대자불의 석교의 상은 8세기 중엽인 것에 비해서 마의 부상은 9세기 초반 전반 작품이에요. 아마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도 9세기에 들어서 또 다른 하나의 남산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는데, 한 사연 내에 두 개의 부상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게 나와요. 아마 호암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모르는데, 아마 그런 영향으로 해서 후대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을 보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삼청 석탑이 있어요. 이 삼청 석탑의 특징은 뭐냐면 9세기 석탑인데,
구색 스탑에 대해서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또는 현장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옥계석의 청급 받침이 5단에 4단에 구색이 되면 조금 이제 작아지는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석탑의 또 특징은 일반적으로 기단이 2층 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의 기단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1층 기단은 하나의 그 남산 전체가 1층 기단이 되고 그다음 2층 기단은 그 위에 2층 기단을 세우고 3층의 석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탑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이번에 우리 답사를 할 때는 이번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아니라 역순으로 할 거예요. 아마 금오산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석탑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산들을 만날 거니까 그런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 개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박사님 논문을 보면 그 삼륜 대자의 그 대륜이라 해야 되나? 삼륜이 모양새가 위로 가야 될 게 아래로 있다라고 제가 표현되어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현장에 가서 보면 되는데 네. 이 지금 현재 가면 삼륜 대자 보면 삼륜을 보면 이쪽이 평평하고 아래쪽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위에서 또 보면 이 흔적이 되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북 모양의 중간 도라고 크기가 또 달라요. 그것도 좀 아래쪽은 좁고 위쪽이 넓고 아마도 전체적으로 뒤집어진 형태로 복원됐던 것 같아요. 이 불상이 3번 정도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복원하는 과정을 하면서 복원 과정에서 뒤집어서 복원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쪽이 곡선이야만이 빗물이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잘못 또 제가 직접 이제 밑에 그 대자 사이에 이제 몸도 풍모의 몸도를과 밑에 기단부의 이제 크기를 보면서 측정해 본 결과 이게 뒤집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맨 위층 3층에 보면 3층에 연화문이 있어요. 연화문이 위복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의뢰상의 뒤쪽을 보면 연화 대자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면 이제 대자는 이제 복령과 악령과 올림령꽃과 내림령꽃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 불상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마지막에 뒤집어져야만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복원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나중에 지금은 그 부분은 나중에는 언젠가 한번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도 우리가 한번 현장에서 또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삼륜대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밑을 이렇게 받치다 보니까 꽤 높은 위치에 그 부처님이 앉아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배하는 사람 입장, 또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높이에서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높이냐라는 어떤 저 나름대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봤을 때 대자가 있는 그 평지에서 그 높이에서 과연 경배를 하는 것이 옳은 위치냐. 오히려 우리 남산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어떤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게, 대자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윤곽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노천불이냐, 아니면은 이제 건물 안에 있느냐 하는 또 의문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불상이 여러 가지로 상식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작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품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이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차이인데, 그 당시에 제작했을 때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 대상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 예배 대상이잖아요. 예배 대상은 그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배 대상에서 봤을 때 높이 있다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에 대해서 우러러보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좀 더 경배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장사의 불상이 있는 곳은 이제 그 금오산 거의 정상부에 있어요. 정상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부처님이 계신 이제 그 도솔천이나 쪽하고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산에 있는 이제 마애불이나 이제 칠구랑 같은 경우는 정상부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져요. 거대 불상들이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자체는 이제 부처님의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불상 일반적으로 이제 성은 정상부에 이제 부처님 만든다는 자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망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불교 사찰은 종교적 사찰의 성격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군사, 사회,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체적인 이제 조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 이동이라든가 사람 이동이라든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용장사를 들어갈 때부터 그 어느 정도 위치가 보이면 이제 불상이 교수님 얼굴이 보여요. 몸체가 보여요. 그 밑에는 이제 삼륜대장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제 그 보이는 위에서 부처님 얼굴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마도 이 설계 당시에는 올라갔을 때는 삼륜대자부에 앉아 있지만 아래에서 봤을 때는 남산 위에 앉아 있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설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게 이 당시에 이런 그 불상을 조용하는데도 그 전체 산 전체를 설계를 하잖아요.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노천불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성불사 내용을 보면 네. 태연사님이 주변을 돌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불도를 돌렸다라는 내용이 보면 노천불이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만약 정각 내에 있었으면 이제 스님이 돌기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수 있다는 노천불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불상에 광배가 없어요. 그 광배가 또 3층에 있는 대자에 광배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전체, 그러니까 하늘, 남산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 전체가 하나의 광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떠오른 태양이나 달이 하나의 광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경에 보면 이 몸 아래에서부터 굉장히 빛이 광채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 광채가 어쩌면 전체 하늘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장에서 또 이런 설명이 또 되기를 참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바쁜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